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한 언론에서 한국의 수질 환경에 대해 긴급 보도 중인데요. 과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존슨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소속 수질 전문가로 뉴욕에서 근무하고 있죠.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15년간 도시 수질 개선 프로젝트를 담당해왔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만지고 측정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사무실보다는 정수시설이나 강가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날도 사무실에서 다음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허드슨 강이 보였는데 강물은 흐리멍덩한 갈색이었어요. 뉴욕의 수돗물은 정수 처리를 거치긴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여전히 생수를 구매해서 마십니다. 저도 책상 위에 늘 생수병을 두고 있죠. 회의실로 들어서던 동료 마이크가 갑자기 제게 물었어요. 서울에 다녀왔는데 거기서는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며 놀랍지 않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분명 마케팅일 거라고요. 아시아 국가들이 선진국처럼 보이고 싶어서 과장하는 거라며 어깨를 으쓱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국장님이 회의실로 들어오셨어요. 국장님은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한국으로 출장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와 수자원 협력 프로젝트가 생겼는데 제가 적임자라는 겁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아시아는커녕 유럽도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국장님은 제 반응에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오라는 거죠. 한국이 정말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나라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알아오라고 하셨어요. 마이크는 제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자기 말을 믿지 않았으니 자업자득이라나요. 그렇게 저는 급하게 짐을 꾸려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한국에 대해 검색했지만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고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을 바라보며 이번 출장이 그저 형식적인 방문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적어도 새로운 무언가는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시차 때문에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짐을 찾고 택시를 타는 동안에도 계속 이 도시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지 궁금했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고층 빌딩들과 반짝이는 네온 사인이 저를 반겼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영어를 조금 하셨는데 제가 수질 전문가라고 하니 이해하셨는지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그러더니 아리수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자 물물이라고 손짓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아리수는 서울 수돗물의 브랜드 이름이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쉬다가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시차 적응을 위해 밖에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호텔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어서 그쪽으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원 한가운데 아리수 음수대라는 것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물을 마시고 있었죠. 처음엔 관광용 장식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작동하는 수도였습니다. 한 아이가 달려와 버튼을 누르고 물을 마시더니 다시 놀이터로 뛰어갔어요. 이게 진짜일까요? 저는 의심스러운 마음에 주변을 더 살펴봤습니다. 근처 식당에 들어갔을 때는 더 놀랐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종업원이 얼음물을 가져다 주었거든요. 미국에서도 물을 주긴 하지만 대부분 미리 병에 담긴 생수를 구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당연하게 수돗물에 얼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주방이 보이는 자리였는데 요리사가 야채를 씻고 접시를 헹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부 수돗물로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갔는데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도 그냥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손을 씻던 여성은 물로 입까지 헹구더군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생수가 있나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병에 담긴 생수도 팔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정말로 수돗물을 신뢰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도 물을 삼키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내일은 서울시 수자원 본부와 미팅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진실을 알게 되겠죠. 다음 날 아침 호텔 레스토랑에서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일찍 서울시 수자원 본부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이 제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정훈 박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서울시 수질관리팀의 책임자였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이정훈 박사는 친절하게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창문으로 한강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이정훈 박사는 먼저 물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죠. 이것이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입니다. 제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고 그는 한 모금 마신 후 저에게 건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은 깨끗하고 시원했어요. 어떤 특별한 맛도 없었죠. 그냥 물 그대로의 맛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이정훈 박사는 서울의 수질 시스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이 도시에서는 매일 수백 곳의 채수 지점에서 물을 채취해 163개 항목을 검사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환경보호청 기준은 87개 항목인데 그보다 훨씬 많았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 규모의 검사를 매일 한다는 건 엄청난 인력과 비용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 다음으로 이정훈 박사는 한강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강은 과거 심각하게 오염되었던 적이 있었지만 불과 30년 만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냈다고 했어요. 그는 옛날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70년대의 한강은 거의 죽은 강이나 다름없었어요. 공장 폐수와 생활하수가 그대로 흘러들어 물고기도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십 종의 물고기가 돌아왔고 강변에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만들어졌죠. 제가 가장 놀란 점은 이 모든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났는지였습니다. 이정훈 박사는 한강의 복원이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였다고 설명했어요. 시민들의 참여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과학적 접근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문이 생겼어요. 정말 그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실제로 처리 시설을 보고 싶다고요. 이정훈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 현장을 방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비가 예보되어 있지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했어요. 서울의 홍수 대응 시스템도 함께 볼 수 있을 거라면서요. 다음 날 아침 창밖을 보니 정말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챙겨 호텔 로비로 내려갔는데 이정훈 박사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게 장화와 우비를 건네며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차에 오르자 박사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한강 수위 앱을 보여주었어요. 여러 지점의 수위가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었죠. 이런 정보가 시민들에게도 공개되냐고 물었더니 박사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차는 빗줄기를 가르며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에는 물이 약간 고여 있었지만 심각한 침수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정훈 박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죠. 서울의 하수도 시스템은 시간당 100mm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다고요. 과거 물난리를 겪으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첫 목적지인 잠수교로 향했어요. 잠수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다리가 물속에 반쯤 잠겨 있었어요. 이정훈 박사는 이것이 의도된 설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수 때는 다리가 잠기도록 만들어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옆으로는 수문이 열려 있었는데 박사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강수량과 수위를 계산해 자동으로 수문을 조절한다고 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중앙통제실에서 모니터링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정수장을 방문했어요. 최첨단 설비들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이정훈 박사는 정수 과정의 각 단계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실시간 수질 측정 시스템이었습니다. 물속의 미세한 변화도 즉시 감지해 처리 방식을 자동으로 조정한다고 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본 시스템보다 훨씬 통합적이고 효율적이었거든요. 빗속에서 우리는 한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강물은 불어나 있었지만 제 방은 안전해 보였어요. 이정훈 박사는 홍수 관리의 핵심은 투쟁이 아니라 수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물길을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물이 안전하게 흐를 길을 만들어주는 철학이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한강공원 설계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수 때는 잠기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물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회복된다고 했어요. 자연과 도시의 공존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뉴욕의 허드슨 강을 생각했어요. 우리는 항상 자연을 통제하려고만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자연을 받아들이고 그 흐름에 맞춰 도시를 설계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적 접근이구나 하고요. 물에 젖은 채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이정훈 박사가 차를 권하며 말했어요. 조금 쉬었다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보자고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누구를 만난다는 걸까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이정훈 박사가 그를 소개했습니다. 김민준 씨라고 사진작가라고 하더군요. 민준은 밝은 미소로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이 15년간 한강을 기록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노트북을 열고 자신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사계절의 한강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봄에 벚꽃이 흩날리는 강변, 여름에 물놀이하는 아이들. 가을의 황금빛 갈대밭, 그리고 겨울에 얼어붙은 강면까지. 민주는 한강이 단순한 강이 아니라 서울의 심장이라고 말했어요. 도시의 역사와 사람들의 일상이 모두 이 강과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사진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같은 장소를 20년 전과 현재로 비교한 작업이었어요. 과거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고 물은 탁했던 곳이 지금은 시민들이 피크닉을 즐기는 공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 변화가 단순히 정부 정책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는지요. 이정훈 박사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을 희생시켰지만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시민들이 먼저 변화를 요구했다고요. 깨끗한 물은 시민의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정부도 이에 응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100원짜리 동전 모으기 운동처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강 살리기에 동참했다는 일화도 들려주었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집단적 노력이 실제로 강을 되살릴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카페를 나와 우리는 강변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사진기를 들고 이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그때 강변에서 노인 한 분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이정훈 박사가 그분을 김민호 선생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수십 년간 한강 수질 관리에 헌신해온 전문가라고요. 민호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호 선생님은 한강에 대한 추억을 들려주셨어요. 어린 시절 이곳에서 수영했던 이야기. 강이 오염되어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던 슬픈 기억. 그리고 다시 강이 살아나는 모습을 지켜본 감동까지. 선생님은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싸우지 않고 수용하며 설계했다고요. 물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물의 지혜를 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해결책이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철학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뉴욕 본부에 화상 회의를 요청했거든요. 화면에 동료들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저는 들뜬 마음으로 지금까지 본 것들을 설명했어요. 정수 시설의 첨단 시스템, 폭우 속에서도 침수되지 않는 도시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문화까지.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마이크가 먼저 반응했어요. 에밀리 너 세뇌당한 거 아니야 라고 웃으며 말했죠. 다른 동료인 샘도 동의했습니다. 그건 분명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쇼일 거라고요. 제가 본 것은 특별히 선별된 장소이고 실제 시스템은 다를 거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지어 국장님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셨어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셨죠.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실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제 눈으로 본 것들이 모두 가짜라고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정훈 박사에게 연락해서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직접 수질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정훈 박사와 함께 서울 곳곳을 다니며 수돗물 샘플을 채취했어요. 무작위로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서민 아파트 고급 주택가 공공건물. 심지어 지하철 역사까지요. 각 샘플은 현장에서 간이 검사를 하고 정밀 분석을 위해 실험실로 보냈습니다. 이정훈 박사는 공정성을 위해 제가 지정한 독립적인 실험실에서 분석하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그 제안에 감사했습니다. 실험 결과가 나오는 동안 저는 서울시 수자원 본부의 데이터 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지난 10년간의 수질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그래프와 차트들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했어요. 한강의 수질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고 지금은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훨씬 상회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데이터의 투명성이었어요.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었거든요. 시민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동네 수돗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샘플 분석 결과가 마침내 도착했어요. 모든 샘플이 안전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일부는 생수보다도 더 깨끗했죠. 저는 그 결과를 들고 다시 한번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동료들도 놀라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문화적 특성이 결합된 결과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수질 관리 시스템은 과학과 시민의식과 문화적 합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이정훈 박사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한강 자전거 투어를 해보지 않겠냐고요. 민준도 함께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호텔 앞에서 만나 자전거를 빌렸고 세 사람은 한강변을 따라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강물 위에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주말이라 강변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젊은이들 강을 바라보며 책을 읽는 노인들까지 한강은 모두의 놀이터였죠. 이정훈 박사가 자전거를 멈추고 한 장소를 가리켰습니다. 저곳은 과거 정수장이었던 곳인데 지금은 선유도 공원이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자전거를 세워두고 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옛 정수시설의 구조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콘크리트 여과지는 아름다운 수생식 물원으로 변해 있었고 낡은 파이프들은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정훈 박사는 이것이 한국의 방식이라고 말했어요. 과거를 지우지 않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고요. 민주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이 버려진 공장지대였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의 변화를 사진으로 기록해왔어요. 단순히 환경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변했다고요. 과거에는 강을 등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강을 향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뉴욕에서도 우리는 항상 강을 도시의 뒤편으로 여겼으니까요. 다시 자전거에 올라 우리는 계속해서 한강을 따라 달렸습니다. 이정훈 박사는 강변의 여러 시설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빗물을 모아 정원에 활용하는 시스템. 태양광 패널로 가로등을 밝히는 방식, 홍수 시 물을 저장했다가 서서히 방류하는 지하 저수지까지요.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물을 관리한다는 것은 자연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일이죠. 저는 자전거 위에서 새로운 시각을 얻고 있었어요. 잠시 강가에 앉아 쉬는 동안 이정훈 박사가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한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다고요. 이곳의 성공은 기술이나 법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관과 문화가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자 정체성이니까요.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뉴욕의 허드슨 강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강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을까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이정훈 박사와 함께 국제수자원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수질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특별 세션에서 제 경험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잠시 떨렸지만 지난 며칠간 보고 느낀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저는 뉴욕에서 온 수질 전문가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청중들이 웃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여정을 공유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도 한강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철학이자 시민의 신뢰라고 말했습니다. 강과 도시가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로 공존하는 모델이라고요. 발표를 마치고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온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짧은 시간 안에 가능했는지 물었어요. 저는 이정훈 박사와 민준에게 배운 대로 설명했습니다. 기술적 혁신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와 문화적 합의가 핵심이었다고요. 제 옆에 앉은 이정훈 박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마지막으로 한강을 방문했어요. 혼자 강변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적인 보고서를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많은 것을 담고 싶었습니다. 한강에서 배운 철학과 접근 방식이 뉴욕의 허드슨 강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문화적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 원칙은 동일할 테니까요. 강물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수질 전문가가 아니라 이 강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기술적 해결책에만 집중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자연과 도시와 사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한강 위로 내려앉을 때 저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짐을 챙기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물의 성분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문명의 기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한강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허드슨 강의 미래를 상상했어요. 언젠가 뉴욕 시민들도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며 강변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날이 올까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저는 한강에서 배운 교훈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서울에서 발견한 기적의 진정한 의미였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